정은 씨 52. 결혼 25년 차.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빨래를 개고 가족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25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남편 강석 씨는 54. 중견기업 부장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어.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최선이란 오직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을요.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1998년 캠퍼스는 봄꽃으로 가득했고 강석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정은은 그의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그 다정함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댁 방문 때였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엔 우리 엄마도 좀 뵙고 가면 안 될까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강석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추석은 시댁에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친정은 나중에 가면 되지. 하지만 엄마가 많이 기다리세요. 작년에도 못 갔잖아요. 아니, 당신 친정은 동생도 있잖아. 왜 우리까지 가야 돼? 나는 부모님 모시러 가야 한다고. 그 말에 정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석에게 부모님이란 오직 자신의 부모만을 의미했습니다. 추석날 강석은 부산까지 장장 4시간을 운전해 시댁에 갔습니다. 그는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홍삼 세트를 사고 정은에게 새 한복까지 맞춰 입혔습니다. 제대로 된 며느리처럼 보여야지. 우리 부모님은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란 분들이야. 시댁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정은은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할 때마다 네, 어머니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 사이 강석은 거실에 앉아 아버지와 소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석이는 역시 효자야.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정성껏 오는 자식이 어디 있어. 시아버지의 칭찬에 강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엔 친정에 잠깐 들를 수 있을까요? 엄마 생신이거든요. 강석은 핸들을 잡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우리가 당신 친정에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또 가야 돼. 작년에 병원비도 보탰고 집 수리비도 됐잖아. 이제 좀 그만하자. 하지만은 무슨. 당신 동생이 있잖아. 남의 집 시집간 딸이 친정에 매달려서야 되겠어. 정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강석은 시댁에는 명절마다 최소 50만 원 이상을 썼지만 정은의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인색해졌습니다. 또 돈 필요하대. 그 집은 밑 빠진 독이야. 당신이 주는 만큼 또 달라고 할 거라고. 정은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남편 앞에서는 그 마음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2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은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여보, 아빠가 쓰러지셨대요. 이번 설엔 제가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석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날에 당신 정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제가 하루만 다녀올게요. 당신은 시댁에 먼저 가 계시고. 아니, 그게 말이 돼. 큰 며느리가 설날에 시댁도 안 가고 친정 간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부모님 체면은. 하지만 아빠가. 당신 동생 있잖아. 왜 당신이 꼭 가야 돼? 이미 시집간 딸이. 강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날 아침, 정은은 떡국을 끓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휴대폰에는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누나, 아빠가 누나 찾으세요. 한 번만이라도 와줄 수 없어요? 정은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 친정 갈게요. 뭐? 시댁은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나는 우리 아빠 뵈러 가야 해요. 강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정은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강석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정은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버지. 그 옆에서 어머니는 미음을 떠먹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정은아.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내 아빠가 계속 너 찾았어. 우리 딸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정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자식들을 키운 손이었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날 하루 종일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가끔 웃는 얼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강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으셔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나 완전 무안당했어. 어머니가 섭섭해하셨다고. 큰 며느리가 설날에 시댁도 안 오다니. 정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우리 아빠가 더 급했어요. 아빠. 당신한테는 친정이 더 중요해. 나는, 우리 부모님은, 당신은 당신 부모님 챙기잖아요. 나도 내 부모님 챙기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친정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4년 강석의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은아,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어느 날 저녁 강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어. 정년까지 3년 남았는데. 정은은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은 나오잖아요. 우리 아껴 쓰면 돼요. 아껴? 당신이 뭘 알아? 나는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쪼들리게 살라고. 강석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였고 기대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석은 친구의 소개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곧 대박 난다는 말을 믿고 퇴직금의 3분의 1을 투자한 것입니다. 정은은 말렸습니다. 여보,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에 그렇게 큰 돈을. 당신이 뭘 알아? 남자의 사업에 여자가 끼어들지 마. 6개월 후 그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투자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석은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봐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퇴직금이 반토막 나고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강석은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생활비를 어떻게 하죠? 저축도 얼마 없는데.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강석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당신이 좀 더 알뜰하게 살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제가요? 제가 25년 동안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데. 말대꾸하지 마. 여자가 살림 못하는 게 죄야. 정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네 식당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주방 보조하시면 돼요. 하루 4시간, 시급 9,500원입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52살에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을 때 강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뭐? 식당 설거지를 한다고? 주방 보조예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미쳤어?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내 마누라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걸 알면 체면이 밥 먹여줘요.
우리 카드값도 밀렸는데.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강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창피한 건 일하는 게 아니라 아내 일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정은은 매일 식당에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석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석아, 요즘 집이 어렵다며? 며느리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어머니, 그게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니?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강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지키려던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강석아, 이번 추석은 니네 안 와도 돼. 어차피 선물도 제대로 못 가져올 거면서. 어머니, 그게 무슨. 됐어. 차라리 동생네가 오는 게 나아. 걔네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신다고 했던 부모님이 돈이 떨어지자 그를 외면한 것입니다. 강석은 점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주 한 병이었지만 나중엔 매일 소주 2병씩 마셨습니다. 다 내 팔자야. 이 나이에 백수신세. 술에 취한 강석은 정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복을 못 가져다줘서 이 꼴이 된 거야. 제 탓이에요? 사업 실패한 것도 재취업 안 되는 것도 제 탓이에요? 그래.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강석이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5년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시댁 모시는 것, 당신 뒷바라지하는 것, 집안 살림하는 것. 뭐 하나 소홀히 한 적 있어요?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강석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술 마시고 화내고 자고 또 술 마시고.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은은 친정 창고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쓴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은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엄마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정은아, 너는 착한 딸이야.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내가 아무리 시댁 눈치를 보고 남편 비위를 맞춰도 결국 너를 지켜줄 사람은 내 자신이란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정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5년간 지켜온 가정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것을. 남편의 체면을 지키느라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기로. 하지만 그 복수는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첫 번째 변화는 식사였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강석의 식성에 맞춰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강석이 불평했을 때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했어요. 불만 있으시면 직접 만들어 드세요. 뭐? 저도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더 이상 당신 입맛 맞추느라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강석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던 아내였는데. 두 번째 변화는 빨래였습니다. 정은은 강석의 옷을 따로 빨지 않았습니다. 내 와이셔츠는 빨래 바구니에 있어요. 직접 세탁기 돌리세요. 당신이 해야지.
저는 제 옷만 빨아요. 당신 옷은 당신이 빠세요. 강석은 황당해했지만 정은은 단호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돈이었습니다. 정은은 자신이 번 돈을 별도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번 돈은 어디 갔어? 제 통장에 있어요. 제가 번 돈이니까요. 가족 생활비를 내야지. 저는 제 몫은 낼게요. 공과금 반, 식비 반. 당신도 당신 목 내세요. 강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업 상태인 그에게는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시댁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추석은 니네 올 거니? 아니요, 어머니. 저는 친정에 갈 거예요. 뭐? 큰 며느리가 추석에 시댁도 안 와? 작년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게요. 이게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버릇없는 게 아니라 제 선택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어머니가 먼저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체면 구긴다고. 돈 없다고. 그래도 뭐요? 나는 이제 당신 가족 눈치 안 볼 거예요. 25년 동안 충분히 봤어요. 강석은 처음으로 아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 목소리가. 그로부터 6개월 후 강석이 쓰러졌습니다. 과음과 스트레스로 간이 나빠진 것입니다. 간경화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술을 끊고 관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강석은 창백해졌습니다. 간경화라니. 병원 침대에 누운 강석을 보며 정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25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남처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비는 제가 낼게요. 정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식당에서 모은 돈으로 입원비를 냈습니다. 강석은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의 동생과 조카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매영, 괜찮으세요? 처남이 왜? 매영도 가족인데요. 병문안 와야죠. 강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깔보고 피했던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매영, 편찮으신데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처남이 물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에요. 누나가 평생 우리 가족 챙기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누나랑 매영 챙길 차례죠. 동생이 사과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강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돈이 떨어지자 연락을 끊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정은의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한테 하세요.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강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정은과 강석만 남았습니다. 정은은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왜요? 너희 가족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정은은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그래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니까요. 돈이 많고 적고 체면이 서고 안 서고 그런 거 안 따져요. 25년 동안 당신이 무시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진심이요. 강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석은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는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술은 끊어야 하고 일자리는 없고 퇴직금은 바닥났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에게 이 상황은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한 것입니다. 강석아, 너 지금 집에 있니? 네, 어머니. 그럼 나 좀 보러 오거라. 아버지랑 할 말이 있어.
강석은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걱정해서 부른 건가 하는 기대를 품고.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던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강석아,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아버지. 너 요즘 형편이 어떠냐? 그게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생네가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다더라.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거든. 근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내가 받은 퇴직금 좀 보태줄 수 있겠니? 강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제 퇴직금은 이미 다 써서 없어요. 사업 실패하고 병원비 내고. 뭐, 그럼 넌 우리 도와줄 생각도 없다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자식된 도리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다. 나가라. 돈 한 푼 못 보태주면서 무슨 낯으로 부모 앞에 왔어. 강석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효자라고 칭찬하던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내쫓은 것입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잖아. 동생이 오기 전에 나가. 강석은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그는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셨던 부모님은 아들이 아니라 돈 되는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체면과 효도는 결국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강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뵙고 왔어요? 응. 어떠셨어요? 강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일주일 후 강석은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석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나올 수 있어? 동창회? 응. 우리 과 졸업 30주년이잖아. 다들 모인대. 강석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형편에 동창회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나? 요즘 좀 바빠서. 야, 30년 만에 모이는 건데. 꼭 와라. 너 보고 싶다는 애들 많아. 결국 강석은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야, 강석이다. 오랜만이야. 처음엔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석아, 너 요즘 뭐해? 어느 회사 다녀? 아, 나는 작년에 퇴직했어. 퇴직? 벌써? 아직 정년도 안 됐잖아. 명예퇴직이야. 아, 그렇구나.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친구가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야, 그나저나 민수 너 이번에 또 승진했다며? 상무됐어. 대단하다. 축하해. 고마워. 다들 한 잔씩 해. 대화는 자연스럽게 성공한 친구들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가 어느 회사 임원이 되었고, 누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냈고. 강석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총 90만 원. n분의 1하면 한 명당 10만 원씩이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강석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나 지금 현금이 좀. 카드는? 카드도 한도가 다 차서.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더 내면 되지. 한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내가 꼭. 됐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강석은 그날 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친구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석이 많이 힘들구나. 그러게. 옛날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역시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집에 돌아온 강석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동창회 재미없었어요? 강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아,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체면 지키려고 살았는데 결국 나한테 남은 게 뭐야? 그러게요. 뭐가 남았나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모님도 돈 없다고 외면하고 친구들도 뒷말하고 내가 그렇게 아꼈던 체면이 이렇게 허무한 거였어.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라도. 정은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석은 현관 바닥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석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할 때 정은에게 했던 약속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시댁 모시는 도구, 체면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정은의 친정을 무시했던 일들, 친정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일들, 정은이 돈 벌겠다는데 체면 운운하며 막았던 일들. 모두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정은을 불렀습니다. 정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정은은 식탁을 닦으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뭐가요? 25년 동안 너한테 잘못한 거, 친정 무시한 거, 너 힘들게 한 거. 정은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지금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진심이요? 정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과하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체면이 바닥났으니까 그제야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필요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거예요.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 시댁 모시는 도구, 당신 체면 세워주는 수단이었죠.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강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딱 한 번만.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친정은 동생이 챙기면 되지 않냐고. 그게 당신이 한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만 당신 부모님은 효도해야 할 분들이고 내 부모님은 밑빠진 독이라고 했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아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동안 참았어요.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요? 그건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정은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사과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정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25년 동안 당신 체면 지키느라 잃어버린 내 인생을요. 그 대화 이후 강석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간경화가 악화되어 복수가 차기 시작했고 황달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비가 없어요. 가족분께 연락하세요. 가족이 없어요. 강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고 동생은 돈 빌려달라는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정은이 또다시 입원비를 냈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병실 침대에 누운 강석이 물었습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25년 동안의 의리 때문이에요. 정은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한때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기억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정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강석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비용도 문제고 기증자를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은의 동생이 병실에 찾아온 것입니다. 매형, 제가 간 검사를 받아봤어요. 뭐? 다행히 제 간이 매형한테 맞는다고 하네요. 제가 기증할게요. 강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봤습니다. 왜 나한테? 누나 때문이에요. 누나가 평생 우리 가족 챙겨줬는데 이제 우리가 누나를 도와야죠. 매형이 죽으면 누나가 슬퍼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 가족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형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요. 강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무시하고 깔봤던 처가 식구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강석은 세간을 얻었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강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은아, 내가 설거지할게. 필요 없어요. 제가 할게요. 빨래는? 당신 옷은 당신이 빨아요. 정은은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석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안일을 했고 정은의 식당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쉬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 하기 힘들잖아. 25년 동안 혼자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익숙해요. 하지만 강석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재료를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정은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남편분이세요? 요즘 매일 오시네요. 네. 부부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정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남편이 뒤늦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석은 정은 몰래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정은의 어머니 산소였습니다. 장모님, 저 강석입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장모님 딸을 괴롭혔습니다.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장모님 앞에서 차마 아내 앞에서는 하지 못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강석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식받은 간도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정은아,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집은 당신 명의로 해둘게. 보험금도 다 당신 거야. 그리고 강석은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쓴 일기야. 읽어봐줘. 왜 이걸? 나중에 읽어봐. 제발. 한 달 후 강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정은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끝까지 잘 챙겨줘서 고맙다. 시어머니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정은은 강석이 남긴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은아, 이 일기를 읽을 때쯤 나는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25년 동안 미안했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체면과 자존심만 챙기느라 내 마음을 보지 못했어. 내 친정을 무시한 것, 내가 슬플 때 외면한 것, 내 꿈을 짓밟은 것. 모두 내 잘못이야. 너는 복수를 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되찾은 거야. 그게 맞아. 당연한 거야. 나는 죽어 마땅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25년 동안 나 같은 인간을 참아준 것도,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도, 내 가족을 사랑으로 지킨 것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나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행복하게 살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정은은 일기를 덮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정은은 친정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오늘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는 늘 웃음소리와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은은 손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진심을 주는 쪽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젊은 며느리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시댁에서 친정 무시하고 남편도 이해 못해줘요. 정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감옥이에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정은의 복수는 남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으로 쌓은 관계는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쌓은 관계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